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번에도 어떠한 이슈가 나왔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파운드 EU 협상 연장선의 상승을 보여주었다. 13일 협상 마감 기간을 연장을 해서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미국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유가가 약간 좋아졌다. 그리고 미국 금리 FOMC 앞두고 혼조인데 이번에 재난지원금과 예산 집행을 빠르게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게 부담을 작용하면서 국고채 금리는 상승을 했고 미국 국채 부분은 백신 보급 기대감으로 이어졌는데 이번에 뉴욕시의 봉쇄 가능성이 열려져 있어서 이게 조금은 걱정이 된다더라. 그래서 그거의 확대판을 보게 되면은 봉쇄 재개 가능성을 높게 보는 그런 또 해당 증권사도 증거사에 대한 자료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보게 되면은 지금 그만큼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걸 여기에 써놨고 그 대신 화이자에 있는 백신과 모더나에 있는 부분이 급속도로 속도를 빨리 내서 맞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1억 분에 대한 백신을 정부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고 모더나까지 하면은 즉시 600만 명, 2021년도 1분기에 1억 명 부분에 대한 백신을 접종을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글쎄요. 이건 되게 좋은 이야기만 써놨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이게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냐 없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뭐 백신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아야 되는데 신뢰도에 대한 의심이 높아지면은 안 맞는 거부자가 많겠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설문조사에 미국의 40%는 맞지 않을 것이고 유럽은 60%가 맞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정부가 신뢰도를 높여가지고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선동 언론 플레이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또한 그 후행에 즉시적으로 그만큼 많이 맞췄을 때에 대한 표본은 명확하게 부작용 추이까지도 나오게 될 것이니 그게 아마 내년 1분기 정도에 대한 제약사들한테 떠넘기기 형태로 정치적인 언론 플레이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정부에 대한 비판이 또 커질 것인지 그것도 전 세계 정부들에 대한 입장문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내년의 분위기가 좌지우지가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크로적으로 돌렸을 때 내년에 걱정거리는 무엇이냐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OECD는 좀 낮춰놨고 오펙 부분도 상당히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일시적일 것 같다. 그래서 내년의 방향성은 일시적으로 좋아질 것 같다. 왜냐면 당장 백신이 공급에 대한 기대감만 높아지고 그 후행의 부작용 추이가 어떤 게 많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런 건 다 집어치우고 일단은 계산적으로 이렇게 넣어놨죠. 그러니까 올해 1분기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뭐 하반기 때 끝날 것이다 해가지고 수치는 그렇게 넣어놨는데 결국엔 다 맞았던 사람 뭐 그런 자료를 내놨던 뭐 그런 금융권에서 내놨던 자료들은 거의 다 맞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뭐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포커싱은 그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리가 어떤 형태로 잡히냐.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여를 많이 해서 내가 부작용을 감안하고 맞을 것이냐에 대한 선동 언론 플레이가 잘 먹혀 들어갔으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간의 좀 지지부진한 부분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느 정도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파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는 좀 좋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더 나는 예방접종을 맞았으니까 당당하게 또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100% 있을 겁니다. 그거에 따른 이 추산치를 이렇게 높게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않고서야 이렇게 높게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또 간을 보다가 조금씩 사람들이 늦게 맞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일부 지원 부분을 추가적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백신에 먼저 확보를 못했던 국가들은 이 지원 정책 부분에 대한
기금 조성이 일단 먼저 마련이 돼야 되는데 부채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부채를 어느 정도 털고 그 다음에 자금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내년 정도에 일부 구조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게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한테도 지원금을 일부 조정을 하면서 존버를 못하게끔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한국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분이 다 공통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 리플 CTO 스캔 선언이라고 해서 수여산 나무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CTO 트위터에 봐가지고 내용 부분에 있어서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내가 조만간에 공개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봤더니 중대 결정해가지고 이제 나온다고 했더니 유튜브 링크 올리면서 속았다라는 영상을 하면서 홀더들을 농락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댓글은 분위기는 설마 그러겠냐? 해킹 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제가 봐도 어떻게 보면은 그랬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진짜로 본인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해당 당사자만 좀 알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는 좀 약간의 쓰디쓴 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사가 맨날 유튜브에서 스캠 부분에 대한 질타를 많이 했는데 본인들이 그만큼에 대해서 그런 캠페인을 많이 했나요? 홀더 분들한테 많이 했나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홀더분을 그렇게 챙겼나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때까지 보면은 팩트적인 측면으로만 보았을 때는 홀더들을 챙겼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투자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2020년도 2분기 EQ에 있는 분기 보고서만 보아도 우리 고객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관분들이 리플렛에서 떠나가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하방에 있는 가격을 내가 매입을 해주겠다 이딴 개 같은 소리 했었고 그전에는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보면은 약간의 모든 코인 회사들이 보면 본인의 이득을 먼저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홀더분들을 조금 등하시하는 게 너무 리플이 너무 과거에도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조금 감싸주고 싶진 않습니다. 잘한 점도 있지만 좀 쓰디쓴 말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또 리플 홀더 분들이 또 이렇게 또 몰려와가지고 또 공격한다라고 해서 저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 말은 또 하고 넘어가야죠.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운트콕스 내용보다도 라고 해가지고 리플러 138님이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야 너희들이 이번에 마운트콕스 발표가 나오면 공포 분위기를 조정을 해서 쇼치는 애들이 문제인 것 같다. 내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공매도 물량을 좀 잡아두고 나서 그때부터 그 공매도는 말 그대로 일부 빌렸다가 매도를 먼저 때린 거죠. 언젠간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청산을 할 때 매수 패턴으로 바뀌는 힘이 강세로 나오는 부분이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시점이 지나게 되면 선물의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숏을 잡고 수익을 많이 냈으면 거기에서 한번 퉁 올라갈 겁니다. 캔들이 시간 대비 캔들이 올라가는 거는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청산을 당했거나 청산 물량이 크거나 아니면 숏배팅 했던 애들이 수익을 요 정도까지만 먹고 아니면 여기서 처리를 하면 바로 그게 매수세로 바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자꾸 당하니까 웬만하면은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현금에 뒀다가 떨어질 때 그래서 제가 코리니 분들한테는 급락할 때 항상 그렇게 하고 일정이라도 좀 잘 챙겨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애널리스트의 한 분께서 기관 추가 수요가 넘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보게 되면 뭐 보험사 매스 뮤추럴이 이번에 1억 달러 규모까지도 추가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들어올 만한 애들이 넘쳤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2018년도 10월달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버드 재단 어디 대학교 재단에서도 그 걔네들 포트폴리오의 1% 또는 0.5%만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아예 안 한다라는 상식을 좀 버리세요, 제발.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모든 포트폴리오에 옛날에는 없었지만 우리 개인의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라는 거죠. 30% 담겠다, 뭐 50% 포트폴리오를 담겠다. 걔네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일단 맛보기로 0.5씩 또는 1% 최대 1%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1% 안으로 그렇게 사는 그 규모가 은근히 나중에 물량이 안 나오는 거라니까요. 얘네들 자체에 대한 성향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오는 물량이 아니에요. 빨리 소화하는 물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JP4는 6,000달러 이상 비트 신규 유입이 앞으로 보여질 것 같다. 이 뭐 들은 게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11월 데이터 옵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라는 이야기가 좀 눈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으로 중국의 BSN 개발진 이오스 퍼블체인 중국 CBDC 브릿지에 연동이 돼서 활용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는 이오스 메인넷에서 CBDC 브릿지에 활용됨에 따라 이오스 수요가 높아지고 기존 투자자의 상승 기대 효과로 단편적으로 줄 것이며 BSN을 통해 이오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DF 증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여러 나라들과 달리 정치적 중화된 중국의 DF 개발과 업데이트 그리고 사용하는 무조건 BSN을 거쳐서 이용이 되지만 한편으로 집중적 블록체인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내용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창시자가 빚내서 이더를 좀 사지 말라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해당 트위터에서 본인들 이 여기에 댓글을 또 남겨주신 분들 나 몰빵했다. 나 올인했다. 나 너를 보고 그냥 너를 믿고 그냥 갈래. 그래놓고 그 뒤에 어떤 결과치가 나왔냐. 2017년도 때도 그랬죠. 난 너를 믿고 간다. 쌍놈의 새끼야 뭐 하면서 뭔 새끼야 욕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남았고요. 그리고 한 리서치 보고서에서 거래소 보유 BTC가 2018년 1월달 대비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증가세를 나타냈고 2월 기점으로 감소세를 전환했다. 과거 추세로 볼 때 BTC 변동과 비트 시세 간의 일부 상관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의견이 제기가 되며 실제 2019년도 7월 보유 BTC가 285만 개 당시 기준 최대로 기록한 후 두 달 뒤 BTC 시세가 41% 하락한 바 올해 연초에도 해당 규모의 290만 BTC까지 증가한 후 3월부터 24시간 만에 51% 급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사전적으로 이미 거래소 쪽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을 다 빼고 이제 내년에 스탁을 한다라는 쪽이 많이 보이니까 개인 지갑적으로 좀 넘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간을 보고 수탁을 할지 아니면 개인 지갑에다가 계속 내버려 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또 하나의 근거치는 FATF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니 이제는 요거 거래소에다가 놔두면 어차피 거래소에 대해서 내 거에 대한 자산에 다 증명이 가능하니까 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급락이 좀 크게 나오지 않았나 라고 저는 추정을 해보는 바입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OCC 수석 경제학자가 스테이블코인 은행 설립, 효율, 안정성에 이점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CBDC에 대한 힘도 같이 실어주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자체가 약간의 CBDC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옹호하는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플랜 B가 비트코인이 지난 5년, 10년간 가장 수익이 높은 금융자산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는 또 상당히 어그로를 많이
끌게끔 또 하게 되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에 있는 이 부분 대비보다 더 높은 수익성을 내놨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았을 때도 전망이 괜찮을 것으로 나는 보고 있다라고 여기에 써져 있어요.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 나도 부동산이나 금하고부터 비교를 했었을 때도 충분히 10만 달러까지는 갈 것으로 보여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요 소식은 고래와 새우, OK에서 나왔던 데이터를 인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고래들은 시세가 최고가일 때 비트코인을 팔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사달인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KYC AML 부분에 있어서 도입이 되는 거래소 부분에 있어서 일정 물량을 던졌다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그전 때까지는 또 세금을 물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니까요. 이건 각 국가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테더 거래 정보를 보면 11월 달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 고래의 저점에서 산 비트코인을 팔아 수익을 낸 반면 비트코인이 가장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도 9월, 10월 그때지 계속 비트코인을 매수한 추석 감사절 이후 황급히 매도했음을 알 수가 있게 되겠다. 실제 상황은 더 복잡했겠지만 데이터에서는 개인 투자자 주요 매수 매도가 크게 영향을 받는 포지션을 보유하면서 큰 파도를 타거나 거스르며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고 뭐 매수 물출을 부분과 개발자들이 대거 유입이 됐다. 일렉트릭 캐피탈에 따르면 매달 300명이 넘는 신규 개발자들이 이더리움에 작업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업계를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 가장 활발한 활동을 이루어지고 있는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이다. 3분기 동안 월 평균 2,300명에 육박하는 개발자들이 이더리움을 작업한 반면 그 뒤에 이은 비트코인 월 평균 개발자들은 70%뭐 3년 전 대비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 뭐 이런 측면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펀드 상장이 됐다는 게 좀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디지털 위안에 지원하는 중국 대기업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디 출신 이거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택시에서 가장 원탑입니다. 그리고 뭐 알리페이 그리고 위챗페이 다 제휴를 맺어져 있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고래가 늘어나고 있다. 정보에 따르면 비트코인 1,000개 보유하는 지갑수가 올해 초 30% 증가한 2,052개로 나타났고 역대 최고 수치이다. 최소 1,000개 비트코인을 보유한 개인의 주소수를 가르치고 리스트 7% 이상 증가해 2,270개를 기록하기도 했다.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지금 11월 24일 기준 최고점을 달성을 했으며 최상위 부자들 지갑수가 크게 증가했고 이건 기관 투자들의 시장 진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우리가 시장에 공개된 자료로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이번에 봄 그리고 페이팔 그리고 스퀘어 그리고 기타 등등이 또 있죠. 그런 거를 보면은 뭐 이게 뭐 틀렸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이번에 KYC AML을 조만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약간 이 지갑을 좀 분산화 작업을 좀 하지 않았나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엄연히 이걸 분산화 했다라고 쳐도 들어오는 기간에 있는 물량이 확실히 더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에이다 개발자가 이번 디파이 개발의 미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앞으로 뭐 향후 10년 이내에 가장 유망한 경제 환경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나 신흥국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블록체인 산업이 앞으로 이런 쪽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이긴 하죠. 왜 그러냐면 환경을 조성을 해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도 일부 하고 그리고 지금 코인 시장이 어떻게 성장을 했습니까? 블록체인에 대해서 보게 되면 뭐 많게는 뭐 22가지 정도에 대해서 뭐 쓰임새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이슈화가 많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통화 부분에 대한 측면으로 일단은 뭐 산업 생태계가 그렇게 컸잖아요. 예, 그렇게 또 많이 받기도 했죠. 또 하나에 대한 자산군으로
이슈화가 많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걸로 일단 산업에 포커싱을 맞춰놓고 하다 보니까 디파이가 개발의 미래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신용 불량자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계좌를 갖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또 지원을 해줘서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금융 부분을 좀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새로운 이자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기득권에 있는 어, 애들 대비보다 또 새로운 이런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또 그 파일을 좀 키워서 경쟁자 정도로 좀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심리를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 은행들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거래 일부 재개를 했다라는 측면이 또 신규 부분에 대한 물량이 또 들어오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은 코인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새 스트라티스가 좀 잘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AMA에 대한 일정이 일단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 체인링크에 대한 이야기도 16일 기준으로 일단 하나가 잡혀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쭉쭉쭉 보면 또 뭐 블록스택에서 메인넷에 대한 AMA가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 쭉쭉쭉 내려서 또 보게 되면 눈에 들어올 만한 소식은 또 없네요.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스와이프에 대한 스테이킹 부분에 대한 내용이 18일 일정에 또 잡혀져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쭉쭉쭉 또 내려서 보게 되면은 호라이즌에 대한 또 부분이 21일자 그리고 비트토렌트에 대한 내용이 21일자에 내용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또 테더에 대한 이슈화가 있으니 또 숏배팅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어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매번 백신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다른 측면도 좀 보자. 뭐 이렇게도 정리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